거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비과세 요건이 되는 거예요. 이번 정권에서 상당수가 조정 대상 지역이 많이 풀릴 걸로 예상이 돼요. 조금 주력에서 봐야 될 게 요 내용들이에요. 이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 조금은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방송을 켰습니다. 일단은 조금 요약을 하면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부터냐면은 2021년 12월 20일 날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 전 정부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죠. 그래서 그때의 임대분부터 적용을 하는 부분을 전제로 하고, 이번 정부에서는 2024년 12월 31일 총선이 끝난 해가 있죠. 그 끝난 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생 임대인이 뭐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상생 임대인은 그 원리는 그거예요. 나중에 신규로 전세를 맞추면은 이게 이제 5% 이상으로 올릴 가능성이 크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지 못할 때. 근데 그렇게 되면 많이 올라가니까 안 되겠다. 그럴 경우에 5%로 계속 유지를 하면은 다주택자 입장에서 이거를 뭐 5% 이상까지 너희들이 배려를 해줬으니까 올리지 않는 걸로, 그러면은 세금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거주를 해야 되는 2년 요건이 있는데 이거를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1년이었어요. 이 거주 요건이 1년이었는데 2년으로 이제 인정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나중에 1주택자를 준비하는 경우라는 단서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단서예요. 왜냐하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의 1주택자가 되지 않는 한 이 비과세 요건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1주택자를 준비하는 경우에 이 부분들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정부의 의도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임대인의 입장에서 2년을 거주 요건을 없으면 비과세 요건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유리한 것 같고, 그다음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거주 요건으로 주인 때문에 떠밀려 가지고 혹은 5%로 올리는 부분으로 뭐 전세로 어려움을 겪거나 난민이 되는 거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조금 아쉬운 건요, 결국은 1주택자를 유도하는 정책인 거예요. 이 조금 아쉬운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요, 내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죠. 다주택자이나 향후에 1주택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 이제 혜택을 적용을 한다고 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생 임대인의 효과는요, 1주택자를 계획하는 경우에 효과가 가장 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얼마 전에 나온 것 중에 양도세 기산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함께 봐야 되는데, 양도세 기산일은 우리가 원래 2주택에서 1주택이 되었을 경우에 원래는 2년을 거주하거나 보유할 경우에 그 기산일이 그 이후에 2년이 지난 다음에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이거를 한 주택을 팔고 바로 기산일을 해가지고 2년을 보유했거나 거주했으면은 바로 이제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무조건 거주 2년을 했어야지 기산일 적용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상생 임대인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된 거예요. 내가 다주택에서 1주택자로 쭉쭉쭉 줄어들게 만들면은 2년을 내가 조정 대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게 비과세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주택을 계획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건 그겁니다. 우리가 생애 주기를 보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애 주기상 은퇴를 앞두고 있고 돈을 회수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해도 무관한 정책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생애 주기상 다주택자 포지션을 유지해야 되는 30, 40대, 뭐 50대 초반 정도까지 입장에서는 자칫 자산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전략들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생애 주기상 30, 40대인데 다주택자를 유지를 안 하고 그냥 5%를 했다. 이러면은 일단은 1주택으로 가는 부분으로 자산이 축소되는데, 거꾸로 내가 만약에 젊고 자산 규모를 축소를 시키는 기간이나 포지션이 아니라고 하면요, 5%를
차라리 인상을 해서 전세금을 회수한 다음에 이거를 그 시장에 다음 시장에 자금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생 임대인을 활용하는 방법은 생애 주기상 은퇴를 앞둔 2주택자한테는 조금 활용하기엔 되게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생애 주기가 3, 40대로 젊은데 이거를 위해서 내가 뭐 다주택자를 포기하고 1주택자로 축소시켜 나간다, 이렇게 하면은 자칫하다가는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게 이제 적용 대상 자체가 신규도 그렇고, 내가 작년부터 이제 2024년 12월까지 그 사이에 나오는 기존 임대주택도 이거는 자동적으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신규로 만약에 할 경우에는 내가 어떤 포지션인지 살펴보고 이거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상생 임대인 같은 경우는 2년의 거주 요건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1주택으로 간다고 하면은. 근데 사실상 2년 거주 요건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면요, 상생 임대인의 혜택과 동일한 효과가 발휘가 돼요. 왜냐하면 조정 대상 지역이나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은 사실상 우리는 이 거주 요건이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 실내로 올해 6월부터는 규제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조정 방안을 6월 말까지 확정을 하겠다는 거고, 이게 1단계고 2단계, 3단계 해서 이번 정권에서 상당수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 많이 풀릴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풀리면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고 규제 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풀리면요, 거주 요건은 없어집니다. 상생 임대 효과랑 똑같이 발휘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상급지의 물건 같은 경우는요, 아직 뭐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역이 풀릴 기간이 조금 남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2주택자나 다주택자들이 어느 정도 조건을 맞춰 놓으면 괜찮지만요, 중하급지 물건요, 굳이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릴 가능성들이 매우 큰 곳들이 많은데, 굳이 그런 물건들은 이 요건들 상생 임대인을 굳이 맞추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생각이 들어요.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 시점에는 이 거주 2년이라는 요건들은 모두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나왔다고 나 이거 무조건 활용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자산의 규모를 축소해서 현금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혹은 내가 지금은 자산 규모를 아직까지 확대하는 시기인지에 따라서 이거를 사용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건요, 규제 지역을 진짜 요건에 맞는 것들을 빠르게 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빠르게 풀면은 지금 이런 고민들 복잡하게 안 해도 되고요, 1주택자에 집중되는 부분들이, 이게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은 아닙니다. 1주택자가 불안하기 때문에 1주택자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주택자의 포커스가 아니라 두 개를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더, 어떤 포지션이 더 좋게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둘 다 좋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양성이 되지 않으면은 장기적으로 이 정책들은 좀 미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생 임대는요,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건을 맞춰 놓는 거지, 조건을 맞추고 향후에 내가 1주택자가 되어서 양도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당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임차인한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거 사용한 사람이 있거든요. 5%로 동결시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생애 주기상 은퇴를 앞두고 돈을 회수하는 사람에게는 이용하기는 좋지만요, 생애 주기상 다주택자 포지션을 유지해서 자산 규모를 아직 확대해야 되는 시기는요, 이 조건을 맞추고 안 맞추고가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5% 이상을 늘려가지고 내가 그거를 다른 시장의 활용 자금으로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랑 동시에 이제 봐야 될 게, 결합해서 생각해야 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임대인들을 그 상생 임대인이라는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전세 세입자 5%로 올리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막아놓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장치를 좀 둔 거고요. 반면에 이 계약 만료 임차인 지원이라는 부분들은요, 이미 부작용의 피해자가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8월 이후에 혹시 5%
이상 올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차후에 대책들, 이제 전세 대란이라는 부분들이 나오거나 혹은 임대차 부분에 대해서 전세금을 5% 이상 올리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경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또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고 월세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향후 대책으로 보완하기 위한 게 이런 전세 지원에 대한 부분과 서민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대응할 수 있는 그 차선책으로 이런 부분들도 마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민에 대해서는 서민의 조건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19세 34세 5천만 원 미만 부부 이제 3억 2,500 순자산 그리고 수도권 3억 그다음에 지방 2억 수도권 대출한도 이제 1억 2천 8억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조건들을 대해서 이제는 개선을 한 거예요. 보증금이나 대출 한도를 버팀목 대출의 보증금이나 대출 한도를 확대시키는 거예요. 8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세입자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이제 8월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걸로 이렇게 대출을 완화시키는 부분들이 있고 더불어서 이미 지금 보증금이라든지 월세로 고민이 깊어지거나 이미 올라가서 이제 좀 힘들어하시는 서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소득공제, 이제 소득공제를 통해 가지고 세금을 조금은 줄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그 연 750만 원 한도에서 최대 12%까지 세액 공제하는 거를 이거를 이제는 12%에서 12%에서 15%로 이렇게 좀 변경하는 사항으로 바꿨습니다. 한도도 공제 한도도 늘렸죠. 300에서 400으로.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상생 임대인은 앞으로 5% 이상 못 올리게 하기 위한 정책이면서 임대인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듯한 1주택자 중심의 어떤 정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갱신 만료 임차인 지원은요. 8월 이후에 를 대응하기 위한 세입자를 보호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